박 선생님, 새로운 입소자가 오늘 도착했어요. 간호사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내 심장이 멈춘 듯 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깜 형광등 아래 서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끔찍한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여자, 한지연. 박정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주임 간호사 김미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에 앉아 요양원 입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만 보였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과 똑같았다.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구죠?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다. 아, 새로 오신 한지연 할머님이세요. 73세이시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대요. 자녀분들이 모두 해외에 계셔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치매. 아이러니했다. 남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산에 무너뜨렸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기억조차 잃어가고 있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의 주범이 바로 옆방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30년 전 그녀는 내 전 재산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명예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앗아갔다. 1990년대 초반 나는 성공한 건설회사 사장이었다.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강남의 큰 아파트에서 살았고 미래는 밝기만 했다. 그때 한지연을 만났다. 그녀는 우리 회사의 신입 회계사로 들어왔고 놀라운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다. 박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계획을 새롭게 짜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자 부담을 2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항상 탁월했다. 나는 그녀를 재무이사로 승진시켰고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주었다. 내 아내 서영미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나는 영미의 의견을 단순한 질투로 치부했다. 여보, 그 여자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여보, 회사 일에 왜 끼어들어? 한 이사는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내 약점을 파고들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며 내 명의로 된 회사 자산 일부의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전적으로 그녀를 믿었던 나는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서명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박 사장님,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한지연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내 명의로 수십억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그 증거를 모두 내가 지시한 것처럼 조작해 놓았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는 남은 회사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해외로 도주했다. 2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봄비가 내리던 출소 날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단지 변호사가 보낸 봉투 하나만이 나를 맞이했다. 그 안에는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정우 씨, 아이들을 위해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무죄라고 주장해도 세상은 당신을 유죄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사기꾼의 자식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준호는 매일 밤 울고 민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의 고통은 주지 말아주세요. 내 아내 영미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들은 바로는 아이들의 성까지 바꿨다고 했다.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이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내 집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 서니 지난 10년간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영미와 함께 요리하던 부엌, 우리가 함께 웃고 울던 모든 공간들 모두 사라졌다. 은행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에 붙였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은 처분되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회사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지연에 대한 증거를 더 찾아야 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장님, 박정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사장님? 네, 제가 누명을 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지연의 해외 계좌 기록이나 박 사장님, 미안하지만 저희도 가족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저도 겨우 새 직장을 구했는데 당신을 도왔다는 소문이 돌면 이 자리마저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예전 회사 직원들은 모두 나를 외면했다. 한때 내가 가장 신뢰했던 부장조차 전화를 받지 않았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골프 모임에서 함께 웃고 즐기던 친구들은 내가 그들에게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닐까 의심하며 모두 나와의 만남을 피했다. 정호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 그건 내 문제야. 우리 가족까지 영향받게 하지 마. 20년 지기 친구 민수의 마지막 문자였다. 거리를 방황하던 중 우연히 민수와 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레스토랑을 지나쳤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다. 나 없이도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내가 잃은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였다. 가장 아팠던 건 아이들과의 만남이었다. 출소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아내는 마지못해 아이들을 만날 기회를 주었다.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 자리에서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아빠, 12살이던 아들 준호가 힘없이 불렀다. 준호야, 많이 컸구나.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그는 몸을 뒤로 빼며 피했다. 만지지 마세요. 그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억지로 오라고 해서 왔어요. 전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야,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는 알잖아. 전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아빠가 왔다 간 후로 우리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사기꾼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친구들은 모두 저를 피했어요.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9살이던 딸 민지의 반응이었다. 아빠가 나쁜 짓을 했대. 우리 아빠 아니야. 이제 우린 김씨야. 박씨 아니야. 민지의 눈에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냉담함이 있었다. 친구들이 우리 아빠 사기꾼이라고 놀려. 학교도 옮겼어. 이젠 아무도 몰라. 민지야, 아빠는 사기꾼이 아니야. 아빠는 누명을 썼어. 한지연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 민지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TV에서 봤어. 아빠가 사람들 돈 다 뺏어서 감옥 갔다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는 아버지의 잘못을 물려받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셨어. 근데 애들은 계속 놀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빠가 싫어. 아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아내가 급히 다가와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정호 씨, 이제 그만해요. 아이들한테 당신의 억울함을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애들은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여보, 제발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 한지연이 모든 걸 조작한 거라고. 그만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원에서 이미 당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증거도 있었고. 이제 우리 그냥 살게 해주세요. 제 부모님도 당신 때문에 모든 재산을 날렸어요.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약에 의존하고 계세요. 여보, 제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는 이사를 갑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을 느꼈다. 그날 밤 한강변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차가운 강물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냥 다 놓아버려. 맥주캔을 몇 개 비우고 난간을 바라보았다. 한 발만 내디디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문득 한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승리하는 미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말했다. 절대 그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으면 그녀의 승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녀가 내게 한 것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다음 날부터 나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간신히 몸을 누일 수 있는 좁은 방이었다. 벽에는 물 얼룩이 남아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공장 굴뚝만 보였다. 한때 나의 사무실 책상보다도 작은 그 공간이 이제 내 집이었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일자리는 거절당했다. 이력서를 수십 장 돌렸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박정호 씨, 당신의 과거 기록이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결국 나는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했다. 쓸쓸한 밤 근무 시간 동안 나는 한지연을 찾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했다. 틈틈이 인터넷 카페에서 사라진 사람을 찾는 방법을 검색했고 몇몇 사설 탐정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모두 헛된 노력이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어느 날 경비실 CC통에 아파트에 들어오는 차량을 지켜보던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내 회사의 전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를 붙잡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 과장님, 저 박정우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박 사장님,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네. 한지연에 대해 혹시 아는 정보가 있으신가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라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장님, 저도 그 일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모두가 직장을 잃었으니까요. 그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 작은 종이 쪽지를 내게 건넸다. 이건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정보입니다. 한지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싱가포르라고 해요. 그녀가 그곳에서 새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작은 단서는 내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해외로 그녀를 쫓아갈 돈도 방법도 없었다. 나는 월급을 모으기 시작했다. 언젠가 그녀를 찾아내리라는 희망으로. 몇 년이 지나 나는 민지의 대학 입학식에 몰래 참석했다.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다. 딸은 훌륭하게 자라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들었다. 입학식장 구석에서 그녀를 바라보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아버지, 돌아보니 준호였다.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은 내가 기억하던 어린 소년과는 전혀 달랐다. 키가 훌쩍 자라 나보다 한 뼘은 더 컸고 얼굴은 성숙해져 있었다. 준호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적대감보다는 혼란이 더 컸다. 그냥 민지가 보고 싶어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들어서. 준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나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어머니가 알면 화내실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재혼하셨어요. 2년 전부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나는 애써 미소 지었다. 그래,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좋은 분을 만났니? 네. 대기업 임원이세요. 우리한테 잘해주시고 어머니도 이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나는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다행이구나.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민지는 의대에 진학했고요. 그래? 너희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최근에 그 일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한지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해외로 도주한 흔적이 있고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회사들도 사기쳤다는 기록을 찾았거든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한지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응시하고 있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인식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군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네, 어제 왔어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박정호입니다. 여기 온 지는 2년 되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듯했다. 치매의 영향이 보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아닌가. 30년 전 그녀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녀의 신뢰를 얻고 남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요양원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그녀는 점점 나를 의지하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않아요. 그녀의 순진한 미소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복수심과 죄책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30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그녀의 방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그녀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나는 그녀의 소지품을 살펴보았다. 작은 트렁크 속에서 한 묶음의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호화로운 저택과 요트 위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내 돈으로 누렸던 호사스러운 삶의 증거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장의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1993년 내가 체포됐다는 기사였고 그녀는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 문서들 사이에서 한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지수에게.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편지와 함께 있는 계좌 정보를 확인해봐. 스위스 은행에 있는 이 돈은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가져온 거야. 때로는 그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너희 형제들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그녀는 내 돈을 자식들을 위해 썼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편지 뒤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직도 거기에 내 돈이 남아있는 것일까? 며칠 후 요양원 방문자 명단에서 놀라운 이름을 발견했다. 한지수 다음 주 토요일에 한지연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딸이었다. 내 심장이 빨라졌다. 이것은 내게 또 다른 기회였다. 그 주 내내 나는 한지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좋은 날에는 나를 친구로 인식했지만 나쁜 날에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그녀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물었다. 지연 씨, 저 정우예요. 당신의 오랜 친구죠. 그런 날들에 내 복수심은 약해졌다. 앞에 있는 이 연약한 노인은 과거의 냉혹한 사기꾼과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방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내 결심을 다시 단단하게 했다. 토요일이 되었고 나는 로비에서 한지수의 도착을 기다렸다. 오후 2시 세련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요양원에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그녀의 어머니를 닮은 우아함이 느껴졌다. 한지연님 방문 오셨나요? 접수 데스크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네. 제가 딸입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지연 씨의 친구예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지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요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머니와 어떻게 아시는 분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다. 우리는 오래전 알고 지냈어요. 사실 지연 씨가 가지고 있는 스위스 계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어머니의 서랍에서 편지를 봤어요. 실수로요. 그 돈은 사실 제 것입니다. 그녀가 30년 전에
저에게서 빼앗아간 겁니다. 한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는 내 회사의 재무이사였고 내 신뢰를 이용해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나는 감옥에 갔고 가족을 잃었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죠. 나는 내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재판 기록,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방에서 찍은 문서 사진들. 한지수는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저는 몰랐어요. 우리는 항상 어머니가 성공한 투자자였다고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호화로운 유년 시절은 내 무너진 인생의 대가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한지수의 반응은 내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사실 저는 항상 의심했어요. 어머니의 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모호했거든요. 그리고 가끔 악몽에 시달리실 때면 정호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치매가 시작된 후로 어머니는 종종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호 씨, 미안해요라고요. 저는 그게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쓰기 시작한 일기장입니다. 가끔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셨어요. 이제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요.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한지연의 떨리는 필체로 쓰여진 페이지였다. 오늘도 그 꿈을 꾸었다. 박정호의 눈에서 배신감이 가득한 그 순간 나는 왜 그랬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제 모든 기억이 사라져가는데 왜 그 기억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 한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잘못을 되돌릴 순 없지만 최소한 남아있는 돈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30년간 꿈꿔왔던 복수의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오히려 슬픔이 차올랐다. 스위스 계좌에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내가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동안 거의 손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투자 수익으로만 저희 교육비를 충당했다고 하셨거든요. 다음 주 한지수는 변호사와 함께 와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스위스 계좌에는 놀랍게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억 원이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내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한지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혼란스러워했고 가끔 맑은 정신이 들 때면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다. 당신 어딘가 익숙해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네, 오래전에요. 제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했나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네, 그랬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미안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뭔가 끔찍한 일을 했다는 건 알아요. 3개월 후 한지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한지수는 자주 어머니를 방문했고 우리는 종종 함께 그녀의 병상을 지켰다. 어느 비 오는 밤 한지연이 나를 불렀다. 그날은 드물게도 그녀의 정신이 맑은 날이었다. 박정호 씨,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기억나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요. 알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의 인생을 망쳐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을 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이해하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욕심이 너무 컸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평생 후회했어요. 당신의 표정, 체포되던 순간의 그 눈빛이 평생 저를 따라다녔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병실에 울렸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복수를 꿈꾸며 보낸 30년.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내게 주어진 것은 용서의 기회였다. 용서한다는 것이 당신이 한 일을 괜찮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분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 둘 다를 위해서.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다음 날 아침 한지연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나와 한지수, 그리고 몇몇 요양원 직원들만이 참석했다. 한 달 후 스위스 계좌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나는 그 돈의 일부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한지수와 그녀의 형제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들은 그 돈의 출처를 몰랐고 나는 그들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게 남은 돈으로 나는 내가 있는 요양원에 기부를 했다. 한지연의 이름으로. 어쩌면 이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결말일지도 모른다. 요양원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평화를 느낀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가 된다. 내 전 재산을 빼앗아간 그녀.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내게 더 소중한 것을 돌려주었다. 내 영혼의 평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